이번에 잠실 S로 갈아타려고 성동구 아파트를 팔았는데 매도하는 사이에 3억이 올라가지고 집만 팔고 무주택자 됐어요. 저 망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리스크가 있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막 오르는 데는 막 쭉 갑자기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막 지금 막 뾰족하거든요. 뾰족뾰족합니다. 막 특정 단지들이 막 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저거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얘네들이 막 더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지금 팔고 사러 갔더니 못 사.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조심해서 잘 사야 된다. 잘 사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단지들은 옮겨간다면은 좀 리스크가 있지만 사고 팔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뭐 그 단지를 아예 안 사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얘는 그냥 포기하시고 차라리 다른 거 하시죠라고 하면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약간 경주마처럼 하나를 봐요. 그리고 나서 얘를 팝니다. 그리고 얘를 사러 가. 근데 얘를 놓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대안이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갈아타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팔고 사는 게 우선은 맞습니다. 그래도 맞아요. 근데 파는 거가 거의 되기 직전, 그 계약금 들어오기 직전 단계 때 나도 계약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어야 되죠. 와 있어가지고 거의 동시에 거래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팔고 사되 사는 것도 대안을 1, 2, 3 정도는 좀 둬야 됩니다. 한 2개 정도? 최소 2개 정도 단지. 뭐 얘를 내가 못하면 다른 거를 사겠다라든지, 뭐 아니면 최대한 내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뭐 가격 금액을 뭐 날릴 각오를 하더라도 뭐 일부 조금 걸어 놓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중간에 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걸 각오하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되게 조금 이상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상해가지고 매물이 없는 데는 진짜 없어요. 매물이 아예 없고 들어왔던 물건들도 갑자기 계약 당일날 변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계약 당일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판다고 해버려. 그리고 그냥 연락 두절돼. 이런 경우들도 지금 생기는 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또 매너 좋게 팔아. 나는 또 그래도 어떡하냐. 뭐 가계약금 받았는데 뭐 팔아야지. 팔면 뭐 좋은 물건 나오겠지 뭐 이러고 또 팔고 못 사. 이러면은 이제 갑자기 무주택이 됩니다. 그때 그 공포감이 또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면 이거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갈아타는데 갑자기 팔면서 양도세 내고 남는 거는 이제 현금 조금 받았는데 갔더니 물건이 없대. 그러면은 내가 원래 가려던 A 지역보다 한 단계 낮은 B 지역에 가야 되는데 갔더니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이거 맞나? 하면은 다시 그 원래 보던 A 지역으로 갑니다. 갔더니 원래 33평 사야 되는데 야, 이 돈이면 25평 사셔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충격. 아니 뭐지?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멘탈이 붕괴되는 현상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조심조심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사는 건 쉽게 사는데 파는 게 진짜 힘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건 사는 건 정말 쉬운데 팔 때는 결국에 2년이 지나가지고 파는 것이고, 2년 동안 만약에 뭐 전세를 줬어요. 그럼 전세입자를 내보내면서 뭐 실거주자한테 팔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요즘엔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세입자랑 뭐 분쟁도 많고, 그러면은 또 뭐 못 팔기도 하고, 뭐 그 내가 뭐 몇 천만 원 조금 더 받아보려다가 뭐 손님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뭐 반대로 막 급급매로 막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이걸 팔아가지고 뭐 새로 사야 되는데 여기서 양도세 내고 여기서 취득세 내면은 또 남는 것도 없고, 이거 뭐 하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이 뭔가 일생일대의 결정?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는데 팔 때도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팔면 또 사야 되니까, 팔고 사면 또 그게 다시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서울 빌라가 상승 중인데 수도권 빌라도 많이 오를까요?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서울 빌라가 상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특정 지역의 특정 어떤 구역 정도가 지금 뭐 모아타운이니 뭐 모아주택이니 아니면 무슨 뭐 재개발 뭐 초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약간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일부 지역에서 뭐 조금 뭐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빌라 시장은 여전히 뭐 아수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부 약간의 반등 정도, 그렇지만 대세적으로는 많이 하락 정도,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뭐 빌라가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뭐 괜찮겠죠. 뭐 어떤 지역을 보고 계신다면.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대책을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뭐 그 대책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뭐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비아파트 쪽에서의 어떤 지금 꼬여 있는 게 풀리지 않으면 지금 이 부동산 파는 해결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운데 이게 풀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참 난감합니다. 지금 진짜 부동산 시장이 완전 꼬여 있다. 어떻게 이렇게 꼬였을까 생각하면 참 신기할 정도로 많이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치부터 뭐 지난 정부의 대책부터 뭐 지금 세계 경제의 어떤 이런 상황까지 다 버무려져 가지고 정말 방법이 없는 상황.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지 않나. 풀 방법은 있는데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건 누구도 못 풀어.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책이 나와도 사실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금리 인하와 스트레스 DSR 규제 중에 부동산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뭘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스트레스 DSR이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대출을 받아보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는 거는 대출 상품에 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 상품별로 고정금리나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 DSR 적용이 또 잘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해서 금리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DSR 규제가 걸려가지고 줄어드는 금액이 있죠. 근데 실제로 그 금액이 줄어드는 거 대비 내가 그 집을 살려고 할 때 그게 정말 너무 타격이 있는 수준이어가지고 절대 못 사는 수준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대출을 막 DSR까지 맥시멈을 꽉꽉 채워가지고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자금을 받는 분들도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DSR이 아니라 DTI를 가지고 디딤돌이라든지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생아 특례 같은 걸 받아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전세 끼고 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원래 불안한 시장이죠. 그러니까 원래 불안한 시장에 이게 딱 터지면은 원래 안 살려고 했는데 사지 말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약간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이런 게 터진다고 해가지고 그럼 집을 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약하다는 거죠. 이걸 언제 겪었냐면은 지난 정권 때 집값이 폭등할 때 있었습니다. 집값이 막 1년에 10%, 17%막 올랐어요. 그때는 대출 규제를 계속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대출 규제가 그냥 계속 나와. 다음 달에도 나오고 다다음 달에도 막 대출 규제를 하겠대. 여기 사지 말고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이고 여기는 뭐 투기 가열 지역이고 막 계속 지정을 해. 근데 그럼 집을 안 샀냐? 샀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은 집을 사요. 왜냐하면 대출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결국에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집을 사는데 가장 불안한 건 뭐냐면 내가 살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비싸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아예 도전을 못 하니까. 근데 내가 집을 사놓고 나서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놓고 해결하는 거랑 못 잡는 거에 대한 그 공포심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올라간다는 심리가 무뎌져야 되는데 올라가는 심리를 잡으려면은 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입주장이 막 지금 막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막 전세가 막 흔들흔들해. 그래서 굳이 이거 안 사고 전세 들어가도 뭐 내가 당장 한 2년 4년은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안정감이 들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세계적인 어떤 재앙이나 금융 위기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야 지금 집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회사 잘리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만 사실은 그 수요가 좀 잠재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분위기냐라고 하면은 스트레스 DSR 정도 가지고는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지금의 어떤 심리는 오히려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갑시다. 라는 그런 심리의 어떤 자정작용 같은 거는 있을 수는 있겠죠. 한동안 혼란스러워도 임대차 입법은 폐지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애초에 시행하면 안 되는 제도였어요. 제가 그 임대차 3법이죠. 3법을 추진하려고 했던 2020년 초반부터 정확하게는 2017년 중순일 겁니다. 그때 그 전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그때도 처음에 2017년도에 임대차 3법을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하려고 했지만 그때는 여소야대였습니다. 2017년도는. 그래서 여소야대여서 하려다가 못했죠. 그러고 나서 2020년에 총선 때 여당이 압승을 하고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한 달 만에 다시 법을 만들어가지고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2017년에도 말하고 2020년에도 말했지만 임대차 3법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은 큰일 난다라고 이제 말을 했던 이유도 이게 임차를 줘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주택 시장에 참여를 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해본 사람들은 이거가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너무나 잘 알았어. 이거는 야 이거 뭐 어쩌려고 그러냐. 아니 지금 정부랑 지금 국회에서 지금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거죠?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왜냐면 야 이거는 폭등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하죠? 그래서 2017년에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행히 안 했어.
근데 2020년에 한다고 하는데 하더라고.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5월 달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서울 전세값이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미리 올려놔야 된다 막 하면서 막 전세가 막 뛰기 시작해. 미리 전세를 구해놔야 된다 하면서 막 반대로 수요도 막 늘어나고. 그래서 5, 6월, 7월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 말, 8월 초에 그 법이 통과가 돼요. 그러는 순간부터 이제 폭등하기 시작하는데 전세가 막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전세가 막 1년에 15%, 20%가 뛰었으니까. 2년 만에 전세가 40% 뜁니다. 그러니까 4억에 살던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5억 5천, 6억의 전세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매물이 완전히 잠겨버리니까. 그러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건데 그게 4년 만기와 금리 폭등이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금리 폭등이 오면서 전세 대출을 못 받겠다. 이게 무섭다라는 그 우려와 만기가 돌아오면서 전세가 급락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매물이 전세 매물은 많아지고 전세 대출 금리는 폭등하고 그게 동시에 왔어요. 딱 어떻게 우연찮게 또 같이 왔어. 그러니까 전세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2법이나 3법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야 이거 봐라. 아무 문제 없지 않냐. 야, 이거 아무 문제 없지 않냐. 오히려 전세를 잡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는 거야. 2년 뒤에 다시 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전세 상승의 어떤 주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살기 좋은 동네들의 전세 구하기가 또 힘들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세가 또 툭툭 튑니다. 툭툭 튀면은 그거 가지고 또 갭 투자로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로 전 추정되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혼란이 있더라도 최소한 2+2를 3년으로라도 바꿔야 된다. 2년으로 다시 원상복구를 못 하겠다면 3년으로라도 바꾸든지 아니면은 전월세 상한제라도 없애라. 저는 개인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라도 없애면 그나마 나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2년간 세입자가 살고 그다음에 또 2년을 연장을 할 때 그 기존에는 2년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2년 지나면은 나가야 된다는 불안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올려줘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려주려고 하는데 그냥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2년을 살고 나는 이사비에다가 뭐 그동안 나름 가구도 사고 뭘 했을 텐데 갑자기 또 쫓겨나야 돼. 그러니까 나는 전세 그냥 올려주고 살게요 해도 아니요 저 죄송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저 나가세요 이래버려. 그러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전월세 상한제는 없는데 그냥 2+2라도 만약에 남겨놓는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 2+2는 되니까 실거주 하겠다는 것만 없다면 그러면은 어쨌든 4년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주인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시세대로 올려받을 수 있으면 굳이 내가 뭐하러 들어가냐 라는 생각할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임차인하고 분쟁도 좀 적어져요. 왜냐면 지금 임차인들이 임대인하고 막 싸우고 소송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플러스 2년 쿠폰을 쓰면 5% 이내로 막죠. 5% 이내로 인상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엄청 유리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플러스 5%라는 개념이 없어져. 전월세 상한제가 없어지면은 내가 여기서 굳이 막 열심히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 왜냐면은 어차피 시세대로 올려줘야 되거든. 그러면 올려줘야 되는데 이 집에 실거주 한다고 누가 들어온대. 그러면은 이사비 정도밖에 없는 거야. 이사비 정도 세이브 하냐 아니냐 정도와 귀찮음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살아도 어차피 시세대로 올려주는데 이사가도 시세대로 올려줘야 돼. 그러면은 들어오시냐? 그러면 뭐 그래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 대신에 그냥 뭐 이사비 정도 주세요. 그럼 저 나갈게요. 정도만 돼도 합의가 됩니다. 그러면 훨씬 분쟁이 적어지죠. 그러면 뭐 이사비를 왜 줘야 돼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임차인하고 뭐 싸우느니 그냥 이사비 뭐 200 정도 드릴 테니까 그냥 나가세요라고 하는 게 서로 합의가 잘 된단 말이지. 근데 이 상한제라는 게 딱 있으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이득일 수 있는 카드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가 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얘를 속여서라도 내보내야 되고 반대로 얘가 날 속이나 어떻게든 막 가서 망원경 들고 막 녹화하고 CCTV 찍고 뭐 드론 띄운다 만다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저는 이거는 이런 취지의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 법 자체를 다른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지금의 구조는 무조건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2+1은 괜찮은 것 같아요. 주담대 중도 상환이 3년이니까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2+1 하면 또 싸워. 1년 살고 더 살면 안 돼요. 뭐 이러기 때문에 저는 2+2를 그냥 놔두고 전월세 상한제를 없애든지 아니면은 2+2 자체를 그냥 없애고 전월세 상한제도 없애든지 저는 그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3년으로 바꾸자. 그냥 3년으로 바꾸고 중간에서 합의를 하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전월세 상한제는 무조건 없애야 된다는 거지. 전월세 상한제가 있는 순간 골치 아픈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다 없애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1989년인가요? 그때 1980년 초반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980년대에 이제 전월세가 처음으로 이제 임대차 계약을 뭐 1년, 뭐 2년 뭐 이렇게 아예 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이어져 온 건데 예전에는 뭐 6개월 만에 쫓겨나가고 뭐 이랬습니다. 그냥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그러고 갑자기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짐 다 꺼내가지고 전봇대 밑에 세워놓고 그러면 이제 드라마 보셨죠? 옛날에 보면은 항상 뭐 순돌이네 뭐 이런 거 보면은 세입자네 부부가 맞벌이를 하죠. 옛날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밤에 막 눈 오는데 막 퇴근하고 막 저녁 9시쯤에 막 이렇게 소주랑 뭐 이렇게 뭐 애들 줄 거 먹을 거 사서 걸어오면은 애들이 갑자기 그 전봇대 밑에 이렇게 막 쫓겨나가지고 이제 막 오들오들 떨고 있어. 그런 거 기억나세요? 짐도 별로 없어 옛날에는. 다 사글세 살고 막 그러니까 짐도 없고 막 그러는데 이제 짐에다가 이제 애들 막 쫓겨나가지고 앞에서 막 벌벌 떨고 있으면은 아빠가 갑자기 소주병 딱 던지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면서 쨍그랑 깨지면서 아빠가 갑자기 막 씩씩대면서 집주인을 찾아가. 그러면 집주인 할머니가 어딜 기어들어 하면서 뭐 밀린 월세나 내 하면서 막 뭐 소리를 질러. 그리고 막 뭐 던지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아빠도 울고 애도 울고 막 하면서 부랴부랴 그 용달차 하나 불러가지고 짐 싸가지고 시골 할머니네 집으로 피신하면서 애들 맡기고 엄마 미안한데 2달만 봐줘. 다시 돌아올 때는 내가 돈 벌어가지고 올게 하면서 애들 맡겨놓고 아빠는 이제 막 노가다 뛰러 가고 아니면 뭐 갑자기 막 어선 타고 이러면서 막 돈 벌어가지고 돌아오는 그게 약간 드라마의 거의 뭐 클리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임대차를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보호를 하는 게 과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보호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너는 이 정도까지만 살 수 있고 여기 이상은 너에게는 너무 권력 남용이다 라는 걸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서로 애매하게 간보게 해줄 테니까 니네끼리 합의해. 서로 애매하게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너네끼리 싸우든 치고받든 알아서 하고 필요하면 뭐 대법원까지 가자. 이게 지금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법이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 이해가 안 돼. 취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법 조문은 너무 이상합니다.